자, 이어서 이번에는 압류 효력. 압류 효력은 결국 가압류 효력을 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압류든 압류든 뭐 똑같은 겁니다. 압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압류는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도 있고 동산 가압류도 있고 채권 가압류도 있다. 셋 다 왜 가압류한다 그랬죠? 나중에 경매 또는 채권 같은 경우는 추심 전부 명령을 통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 명의, 지금 현재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피고 명의가 아니면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못하지요.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할 때까지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압류,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입니다. 그 목적물이 무엇이 되었건 동산, 부동산, 채권 관계없이 압류됐을 때 권리관계 판단의 원칙은, 자, 압류 효력, 보통 압류 효력이라 그러는데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X,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고 요게 X라는 토지 B 명의로 되어 있는 압류의 목적물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1월 1일 지금 현재 B 소유입니다. 1월 A가 가압류. 가압류를 하면, 압류라는 게 처분권을 더 이상 처분 못하게 요 상태로 B 명의인 상태로 요 날 상태의 권리관계로 딱 묶어두는 거라 그랬는데, 요 가압류 기입등기가 됩니다. 기입등기가 되면 처분이 딱 막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2월 1일 B가 C한테 건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압류가 돼 있어,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도 저당권 등기 의무자 B, 등기 권리자 C 둘이서 가서 요런 저당권 설정 등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등기 공무원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담보물건이 새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나아가서 3월 1일 날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아예 B가 D한테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면 그것도 등기를 해줍니다. 처분이 금지된다 그랬는데 처분은 금지되지만 등기는 그 이후의 처분행위 계속하는 걸 말리지 않고, 또 등기 공무원은 그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족족 그 등기 요건에 갖춰지면 다 등기를 무한히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등기부 보면 가압류 이후에 이런 등기가 쭉 이루어진 거 많이 볼 겁니다. 여기서 압류의 효력, 가압류의 효력이라는 거는 가압류를 해놨는데 이러한 등기, 물건 행위,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있었을 때 C의 저당권을 인정해 줄 거냐, D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거냐, 이 효력, 등기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게 바로 가압류의 효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유체동산 같은 경우에 A가 가압류했는데 A가 B한테, C한테 B가 C한테 질권을 설정하고 D한테 소유권 이전해서 점유를 넘겨줘 버렸다. 이때 D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 가압류, 그 문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A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놨는데 B가 C한테, D한테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점유를 넘겨줘 버렸을 때 이 부동산의 점유를 현실적으로는 D가 갖고 있는데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D의 점유를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그 문제입니다. 이 가압류. 여기는 가압류만 해놓고 가처분은 따로 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내용의 이론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원칙 딱 하나뿐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다 똑같습니다. 가압류 채권자 A지요. 를 제외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권리관계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가압류 채권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요 둘 사이에서는 제3자는 가압류 채권자 A와 B 사이, A와 C 사이, A와 D 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중에 그 권리관계가 가압류 채권자가 개입하는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가압류 이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결정을 한다. 1, 2. 무조건 요대로만 판단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쉽습니다. 뭐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요 두 가지 원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다. X 토지가 B 소유다. B명의 소유. B 소유라는 말입니다. 자, 2월 1일 날 A가 가압류했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2월 1일자로 가압류권자 A 해서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C 명의로 건저당 설정 등기, D 명의 가압류 등기, 요거는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라는 겁니다. D가 가압류했다. 다시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좀 더 이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보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6월 1일, 오늘이 6월 1일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등기부에 보니까 딱 이렇게 이런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6월 1일 날 드디어 A가 B 상대로 가압류 해놓고 나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 1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 그걸 갖고 찾아보니까 이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한다.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목적물 요구에 대해서 경매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판결하고 등기부를 갖다 댑니다. 그럼 법원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피고 이름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같은 사람이냐. 그게 같아야 경매 개시 결정을 해주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둔 겁니다. 보전 처분을. 자,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등기부에는 지금 소유자는 E지요. 자, A가 경매 신청을 했다. A가 개입하는 법률관계지요. A가 개입하는 법률관계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가압류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가압류 이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는 걸로 본다. 자, 봅시다. A가 경매 신청, A가 개입한 법률관계니까 어떻게 취급하느냐. 가압류했지요. 요 등기 없는 걸로 봅니다. 요거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지요. 요거는 있는 걸로 봅니다. 요거 매도 양도라는 처분행위지요. 요거는 없는 걸로 봅니다. 자, 없다. 그러면 누구 소유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류. 당연히 비소유입니다. 비소유. 경매 신청 해주는 겁니다. 요걸 무시하기 때문에 요걸 효력을 인정하면 이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B에 대한 판결을 갖고 이 명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원칙에 의해서 요게 없는 걸로 보니까 여전히 B 명의 오케이. 다음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A2가 경매 신청을 했다. A2가 경매 신청을 했다. A2와 B 사이의 법률관계죠. A2가 B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요 경매 신청에는 A가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A가 요 법률관계에는 개입을 안 합니다. A2와 B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 요게 없는 것으로 보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B에 대한 판결을 갖고 이 소유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기각, 경매 개시 결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미 요 A2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게 E 소유입니다. 더 이상 B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채권, 어떤 채권자 K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것도 E와 K 사이의 법률 관계지요. A가 개입 안 하는 법률 관계, 똑같이 요 관계에 따라 합니다. 자, K가 E 상대로 판결을 받았지요. 이 명의재산, 오케이. 개시결정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그냥 1 요거에 따라 딱 적용해 보면 이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이해가 됐지요? 다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자, 지금 A가 경매 신청을 해도 이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됩니다. K가 경매 신청을 해도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A2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가 진행이 안 되지요. 하여간 누가 경매 신청을 했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돼서 팔렸다. 이게 1억 원에 팔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A 입장에서 보면 A가 개입된 법률관계에서 보면 요 등기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 요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처분행위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게 1억 원에 팔렸다. A와 B, 사실은 C도 요 저당권은 지워졌지만은 우선 변제권이 아닌 일반 채권자 자의 지면은 가지는 겁니다. A, C, D 셋 다 그냥 우선 변제권 없는 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이 인정 안 되고 그냥 일반 채권 그냥 감유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A, C, D 세 명이 그냥 나란히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A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배당 순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A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A가 아닌 사람, A가 개입하지 않는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요 둘 사이에서는 요게 없는 걸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요 둘 사이 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둘 사이는 요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D에 대해서는 C가 먼저 받아가고 나서 D가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 뭐 배당 순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안분후 흡수설 가는 거 교과서에 민사집행법 시간에 아마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설명을 드리진 않고 하여간 이 둘 사이에서는 이게 유효하다. 이놈이 우선 변제권자고 그 다음에 이거다.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K가 경매 신청해서 6월 1일 개시결정 해서 요 일반 채권자입니다. 강제 경매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됐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도 자, 요 경우에 보면 6월 1일날 K가 경매 신청 A의 눈에서 보면 A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 없지요. 요거 없지요. 요거 없으니까 요것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E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E의 채권자 K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죠? K 이건 없는 거 보기 때문에 이 놈하고 매각 대금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반. 나는 소유자 바뀌기 전에 일반 채권자들하고는 나누어 가질 의무는 있을지언정 이놈하고는 나누어 가질 이거는 개시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겁니다. A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요 경우에는 K가 경매 신청을 해서 이게 팔렸으면
여기가 먼저 다 받아간 다음에 남는 돈이 있어야 요리로 넘겨줄게. A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후에 모든 생긴 채권자는 없는 걸로 보고 A가 배당을 받아가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요 순서에 따라 쫙 배당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똑같이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 기본적인 원리는 대강 이해가 됐을 겁니다. 요게 압류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을 때, 가압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법률관계 효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똑같은 이론으로 채권 가압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보면 또 약간 새로 그 머리에 속속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요 사안은 A가 B에 대해서 금전채권, B는 C에 대해서, B가 C,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1억 원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다. 요 집행 대상인,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요런 상황에서 1월 1일 날 A가 요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압류를 했습니다. 2월 1일 B가 D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자, 오늘 4월 1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봅시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개입된 관계, 권리관계에서는 요 양도 없는 걸로 보면 되고, A가 개입되지 않는 권리관계에서는 요게 없는 걸로 보고 양도가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A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을 했다. 요게 가능하려면 요 당시에 이 채권의 채권자가 판결상의 채무자인 B가 여전히 채권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A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보면 요게 없는 거죠. A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전히 요 채권자는 B죠. C에 대한 채권자. 오케이 해줍니다. 당연히. 자, 이제 A는 이걸로 압류 해놓고 됐고, A가 개입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한번 봅시다. 요거 보면 A2와 B 사이의 법률관계, 요게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5월 1일 기준 이미 양도됐죠. A2는 B에 대한 채권자인데 D에 대한 채권을, D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없겠지요. 요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해줍니다. 법원은 뭐 이 채권,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는 해주는데, 이거는 없는 채권, 요 채권 가압류를 하면 그 채권 가압류 목적이 뭐냐?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는데 더 이상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없습니다. D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있을 뿐입니다. 목적물이 없는 가압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아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된 이후에 D에 대한 채권자 K가 요 채권에, K와 D 사이의 법률관계니까 A가 개입 안 하지요. 그러면 요게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자, 누구죠? 채권자가 D입니다. 오케이. 무슨 똑같은 이론입니다. 아까 부동산하고 똑같이요. 요거 오케이. 요건 무효. 유효, 무효. 물론 이 경우에도 요것도 가압류했고 요것도 가압류했을 때, 그러면 이거 나누어 가져야 되느냐? 나중에 요 과제에 나옵니다. 과제 해설에 나옵니다만, 아까 부동산 가압류 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설명과 마찬가지로 A의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D에 대한 채권자가 압류한 거는, A는 이거 아무런 효력도 없다, 나누어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 다 독식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앞에 A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A가 B에 대해서 금전 채권이 있고 요것 갖고 1월 1일 날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가압류에는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는 그냥 처분, 채무자, 그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에 불과한데 채권 가압류는 그에 더해서 처분, 그러니까 채무자, 이 예금 채권자인 B가 이 채권 양도를 하거나 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게 가압류의 본래의 효력이지요. 근데 채권 가압류에는 처분 금지, 소유자, 명의자의 처분 금지 플러스 제3채무자의 변제, 소멸시키는 행위도 금지하는 겁니다. 제3채무자의 변제 금지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그걸 양도, 질권 설정 등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키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가압류해 놓고 전부 변제했는데 4월 1일 날 A가 마침내 B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A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제 없는 겁니다. 변제가 B의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 C의 변제도 소멸시키는 변제 행위도 금지된다 그랬지요. 변제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채권이 있습니다. 전부 명령 신청하면 존재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A2와 B 사이의 관계를 보면 4월 1일 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요 기준에서 보면 A가 개입 안 하니까 그냥 요게 없는 걸로 보면 된다 그랬지요. 2월 1일 날 소멸해버렸습니다. 채권이 없는 겁니다. 가압류했지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자, 요 사안에서 이제 다시 내용을 바꿔서 $5천만 원만 변제를 했다. 그 상태에서 4월 1일 날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을 했다. 오케이. 아까 똑같이요. 변제 효력 1억 원 변제하나 5천만 원 변제하나 A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부인되지요. 자, B에 대한 관계에서 A2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요게 없고 요거는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이 5천만 원만 남은 겁니다. 요거는 1억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도 5천만 원짜리 채권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A는 1억 원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A2는 5천만 원만 가압류를 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현금화돼서 둘 다 A와 A2가 둘 다 일반 채권자라서 배당 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배당은 어떻게 하느냐. 요 1억 중에 0.5억은 A 혼자서 가압류한 거고 0.5억은 A1, A2 둘이서 가압류한 거죠. 요거는 A가 전부 다 갖고 가고 요거는 요 둘이서 나눠 먹는 그런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사례가 있나 한번 봅시다. 됐네요. 가압류의 효력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요거 요 두 가지에 따라 그냥 권리관계 판단해보면 딱 답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보통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예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요 정도 예밖에 안 나오고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게 가끔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 더 이상 복잡하면 뭐 여러분 그냥 뭐 모르겠다 해버리면 되고 요 정도 수준에서 얼추 사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뭐 너무나 쉽죠. 요 두 가지 원칙 뭐 하나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울 거 없지요. 그리고 두 가지 법률 관계가 생겼을 때 1번 상태의 법률 관계와 2번 요걸 먼저 하죠. 여기 1번 상태의 가압류 권리자의 눈에서 본 법률 관계, 그 밖의 법률 관계, 두 가지의 법률 관계가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요거에 의해서 먼저 해결하고 남는 거를 요거 갖고 해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쉬어서 할 건지 다음 더 이어서 할 건지 다음 주제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요까지 하면 하고 잠시 쉬면 되겠네요. 자, 요 기록형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고 사례형에서도 나오고 선택형에서도 나오고 한데 뭐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채권 가압류와 채무자의 권리 행사, 이게 뭔 소리냐?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C 신한은행 제3채무자 (1억 원의 예금 채권이 있더라). A가 요걸 가압류를 했죠. 처분 못한다, 처분권을 뺏었다 그러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관계에서 A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분을 해도 효력이 있고 C가 변제를 해도 효력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B가 C 상대로 예금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가압류돼서 처분권이 뺏긴 상태에서 제소, 채무자의 권리 행사, 요 채권의 행사, 요거는 아무 제한이 없다. 문제에 보면 C가 네 채권은 A가 네가 내한테 가지, C 입장에서 항변을 하기를 B가 나한테 가지는 채권은 A라는 B에 대한 채권자 A가 이미 가압류를 해서 B가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건데 네가 왜 내한테 달라고 그러느냐, 네 청구에 응하지 못하겠다라는 항변, 아무런 이유 없는 항변이죠. 항변거리가 안 됩니다. 가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제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가압류 없는 걸로 상대로 판결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요 가압류는 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요 강제집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B가 C에 대해서 요 채권을 갖고 있죠. 요 채권 갖고 요걸 집행채권으로 해서 C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요 채권 갖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요 집행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데 요 채권 갖고 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또는 C가 국민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예금을 채권 갖고 있는데 요 채권 갖고 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요 집행채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집행 제한 사유다. 강제 집행을 못한다. 제소에는 아무 제한이 없고 강제 집행은 요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요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경매나 채권 압류 추심 등의 강제 집행을 못한다라는 집행 제한 사유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요 집행은 요 경매를 한다고 치면 압류, 현금화, 배당 세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요것조차 못하게 할 거냐, 요거는 하고 요걸 못하게 할 것이냐, 요것까지 하고 돈만 안 줄 것이냐, 어느 단계를 못하게 할 것이냐에서 뭐 값을 을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은 압류도 하고 현금화까지 다 허용하는데 그 대신 요 사람한테 배당될 돈을 주지는 않고 배당을 중지시켜서 공탁해놓고 나중에 요 가압류가 풀리면 B한테 주고, 가압류권자가 판결받아서 준부 추심 명령 등등 받아오면 그에 따라 요놈한테 주고, 그렇게 요 집행 제한 사유는 여기서 스톱한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선택형이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같아 보이던데,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약간 다릅니다.
A가 B한테 금전채권 있고 B가 C한테 매수인, 매도인, 소유등 청구권, B가 C한테 소유등 청구권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B가 C한테 건설회사 C로부터 이 X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재산적 가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놓고 나중에 피고는 농가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가압류 갖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면 이걸 경매를 하면 되는데 이 가압류한 게 뭐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겁니다. 채권 가압류 같으면 수신 명령 또는 전부 명령해서 현금화해서 내가 현금을 받아 갈 수 있는데 소유등 청구권을 가압류했으면 이걸 나중에 판결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뭐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하면서 요 B를 대신해서 C로부터 B 앞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부동산 요건 채권 가압류가 됐지만 X라는 부동산의 소유등 청구권이었죠. 이렇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면 X라는 부동산이 B 소유가 됩니다. 그때는 다시 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 2단계를 거쳐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그걸 하기 위해서 소유등 청구권을 가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이 권리, 제소, 제한을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B가 C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법원은 B 말이 맞더라 그러면 어떻게 C는 B에게 소유등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가압류는 무시하고 가압류 없는 거 보고 롤로 보고 B와 C 사이에 요 가압류된 요 소유등 청구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냥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제소의 단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판결 성립한 이후에 그 강제 집행 단계에서 일정한 단계에서 제한을 받을 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전 등기 절차 비승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가압류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판결을 내려주는 건 아까 강제 집행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만족을 얻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판결을 해준다 그랬지요. 근데 자 요거는 B 원고, C 피고 소유등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을 내려줬다. 확정됐다. 집행 단계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건 집행이 필요 없다 그랬죠. 확정되는 순간 집행도 종료돼 버린다 그랬죠. 막을 단계가 없는 겁니다. 강제 집행을 소유등 청구권은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요 제소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후속 강제 집행이라는 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막을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효력이 그냥 B가 소유등 판결을 받아서 등기한 다음에 제3자한테 팔아먹어 버린다. 그럼 가압류 효력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가압류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강제 집행 단계에서 막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일하게 제소 단계, 소 단계에서 요 놈이 요 채권은 가압류됐다라는 항변을 하면 법원에서는 요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해야 된다. 왜 요 조건부 판결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이 가압류되어 있으면 조건부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문제를 내보고 3학년 2학기까지 소송까지도 요 문제를 내보면 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되도 않은 엉뚱한 사안에서 가압류 소리만 나오면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인도하라, 온갖 소송에 대해서 다 그런 답을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 하느냐.
채무자 B가 가압류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 상대로 소이등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할 때 소이등 청구권 조건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은 그 소송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이고 요 청구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 요 두 개가 충족돼야 조건부 판결입니다. 요 두 개가 다 만족되지 않을 때는 이 조건부 판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 요 B가 C 상대로 한 소송이 소유등 청구가 아닌 인도 청구, 금전 지급 청구, 뭐 기타 청구 같으면 이거는 무조건 조건부 판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이 청구 소송일 때만 일단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원고가 B가 행사하는 그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을 때 요 두 개의 엔드 조건이 성립해야 조건, 요거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물론 B, C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서 청구 기각할 때는 뭐 조건부 기각이 아니라 그냥 기각하면 되지요. 인용 판결을 할 때 조건부 인용,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 봅시다. A 채권자, B 채무자, C 제3채무자, 신한은행.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 변제행위, 금전채권 가압류의 경우 예금채권을 가압류해놨는데 C가 B한테 덜렁 변제해버렸다. 효력이 없다 그랬죠. A 입장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C 보고 추심금 내놔라 그러면 이미 갚았거든 이라는 항변이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는 요 과제에도 나온 것 같은데,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을 때 역시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등 청구, 요걸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C가 X에 대해서 X라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등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 X라는 토지는 C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이고 C가 분양을 했고 B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소유등 청구권을 갖고 있고 채권을 갖고 있고 그걸 채권 가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 소유등 청구권은 X라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등 청구권이지만 부동산 가압류가 아니고 채권 가압류이기 때문에 이 X라는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됩니다. 결정을 종이 채권 가압류 결정이라는 결정을 요놈한테 C한테 송달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채권 가압류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가압류가 아닙니다.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눈에 보이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소유등 청구. 따라서 이 등기부 보면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공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C가 D한테 이중매매를 해서 소유등을 해버려서 D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D가 소유등 청구권 가압류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 D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당연히 취득합니다. 이거는 매매계약, 이중매매계약, 먼저 공시방법 갖추는 놈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이게 이중매매고 적극적 가담해서 백산조 위반이면 이거 말소하고 다시 소유등 청구권 갖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채권 가압류일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중매매에서 누가 먼저 공시방법을 갖추느냐에 따라 D가 먼저 공시방법을 갖추면 이놈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거는 이행불능 채권이 없어져 버리죠. 이 채권은 이행불능 채권이 돼서 전부배상 금전채권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때는 A는 다시 금전채권에 대해서 새로 채권 가압류를 해서 C는 B한테 대해서 매도인 C는 매수인 C에 대해서 본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고 있다가 이게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금전채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죠. 그러면 요 가압류는 목적물이 없어져서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감유해야죠. 금전 채권에 대한 감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사안에서 A, B, C 소위 등 요걸 감유를 해놨는데, 아까 금방 요거는 요 제3자한테 팔아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감유를 해놨는데, 채권 감유는 변제도 못하게 하는 거죠. 변제 금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등 청구, 이거는 변제는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이행. 근데 그걸 무시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넘겨줬더니 B는 옳다구나 하고 요 그대로 돼 있으면 나중에 아까 이중의 집행 절차를 통해서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B 명의로 이전한 다음에 그걸 A가 다시 경매 신청을 해서 돈을 뽑아가게 되겠지요. 근데 감유돼서 묶여 있는데 소유등을 해주니까 B는 이걸 제3자한테 그냥 팔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A가 나중에 판결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니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임의를 이행하면. 이때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이행이 금지된 감유된 소유등 청구권을 이행을 해가지고 B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그에 기해서 D 앞으로 넘어갔을 때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취득한다. 뭔 소리냐 하면 이 감유를 왜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금전 채권 같으면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해서 A가 나중에 추심 명령을 받아서 C 보고 돈 내라 하면 되는데, 요건 소유등 청구권이죠. 이미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C한테 소유등 청구해놔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목적물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금전 채권은 또 따로 돈을 구해서 주면 되는데 이거는 목적물이 하나뿐이고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이거에 대해서 소유등 그 부인하고 내한테 내가 원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다오라고 요구를 하려고 해도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행된 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행은 본래 아까 말한 감유를 왜 하냐,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내 주관하에, 내 감독하에 넘겨서 B 명의로, X라는 토지 자체를 B 명의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 집행,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한다. 결국 요 감유하는 거는 내 주관하에, 내 감독하에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B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감유를 한 겁니다. 근데 감유 효력 무시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도 결국 감유를 했어도 전국적으로 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절차를 거쳐버렸습니다. 이 효력이 부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상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B가 정당한 소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D한테 팔아버려도 이거는 공시가 안 되는 채권 감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이 효력을, 소유권 물권 변동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러면 이 감유는 이렇게 되면 B가 그렇게 해도 된다더라, 내한테 해다오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감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대신 C가 A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내 감독하에 했으면 해가지고 내가 경매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뺏어버렸지 않냐. 그 때문에 내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불법행위, 손배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과제에 이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뭐냐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다음 강좌로 조금 쉬고 바꾸어서, 시간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